감독님하고는 이제 JSA 이후에 20년 만인가요? 그때 함께 25년. 25년 만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리몬스터라는 옴니버스 영화가 21년 정도 됐어요. 그 장편 영화로서는 어쨌든 한 20년, 25년. 25년 만인데 이번에 이제 해보시니까 과거에 같이 하실 때랑 좀 어떻게 달라진 면이 있으셨던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배우들하고 대화하는 거 정말 좋아하시고요. 그 대화 속에서 아이디어들을 또 막 찾고 거기서 힌트를 얻기도 하시고 그래서 배우들과 대화하는 걸 워낙 좋아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막 새롭게 대본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조금씩 첨가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작업했어요. 저는 사실 이 질문 준비하지 않았는데 방금 전에 박찬욱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외국 배우를 생각을 하시고 이병헌 배우님께 말씀드렸을 때 너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나이 들지 않으셨는데 나이가 좀 든 얼굴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병헌 배우님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혹시 많이 나누셨나요? 어떤 얼굴을 요구를 하시던가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건 당신 생각인 거고 저는 생각도 없었어요. 저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미국 영화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뭐가 있을지 몰랐고 그때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이제 미국에 촬영하러 갔고 감독님도 미국에 촬영차 오셨고 그래서 뭐 같이 식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X 그때 당시에 제목은 도끼였죠. 그것에 대한 언급을 처음 하셨고 어떤 영화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런 영화를 난 나중에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결국엔 우리가 한국 영화로 만들어서 드디어 오늘 이제 이 극장 안에서 처음 보여지는 거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죠. 저는. 저 영화를 볼 때 이제 누구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또 집을 막 지키고 싶어하는 좀 그 중년의 가장 그래서 너무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저는 좀 어쩔 수 없이 많이 웃었어요. 네. 극장에서 볼 때. 그 많은 인물들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그 만수라는 주인공에 조금 더 감정을 이입을 하셨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캐릭터도 개성이 넘치고 좀 더 좀 캐릭터가 약간 현실을 벗어난 극단적인 상태에 가 있는 그런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현실에 딱 발붙여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만나기가 힘든데 어쩔 수가 없다 해서는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 둘도 그것도 아들 딸 있고 이제 좀 뭔가 내가 그럴듯하게 가장으로서도 한 거는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첫 대사가 초반에 첫 그 씬의 대사가 다 이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평온하고 평범한 어떤 가장으로서의 모습으로 감정이입을 하기가 어떤 다른 작업보다 훨씬 더 용이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갑자기 저도 그렇고 아마 관객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를 응원하다가 갑자기 툭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마 제발 약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행동을 저지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저도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연민도 느껴지고 또 공감대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또 극단적인 행동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떤 영화적인 커다란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안에서 계속 감정이입이 깨지지 않고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겠다 할 정도로 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 인물을 이제 점점 이제 그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뭐 셋 다 이제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특별하게 이 사람은 정말 죽일 때 너무 힘들었다. 그 극 중의 인물로서도 좀 이렇게 좀 더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첫 번째 제거 대상은
여러 면에서 감정 만수가 그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 여러 가지로 너무 나하고 닮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저의 손으로 그를 제거하진 않았어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약간 핑계거리가 좀 있어요. 나의 손으로 그 상황을 만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상이 좀 비교적 짧게 몇 신 안 되게 지나가지만 저는 차승원 씨의 캐릭터가 가장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안쓰럽고. 저의 딸도 그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고 그런 저의 딸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신발 가게에 갔을 때 가방을 거꾸로 맨 채로 들어와서 아빠 나 친구네 집에 가서 놀아도 돼? 뭐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계획에 큰 혼동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씬이 바로 그를 제거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차승원 씨가 연기했던 그 시조라는 캐릭터가 만수가 제거를 했지만 그래도 가장 안쓰럽게 생각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네. 예. 그 베니스, 토론토, 부산까지 영화를 지금 3번 보셨나요? 그 어떤 인터뷰에서 보실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과 본인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발견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혹시 새롭게 발견하신 또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부산에서 개막작으로 상영을 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고 되게 영광스럽고 또 그리고 워낙 스크린이 크고 3천 몇백 명의 다른 나라에서 또 온 영화인들이 함께 그 개막작을 본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막 신났었는데 그래도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소리가 많이 울리고 여기저기에 막 불빛들이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막 하니까 이 집중도가 이게 처음 보여지는 건데 좀 사람들이 이렇게 확 그 안에 훅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는 극장 이런 환경에서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 아쉬움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서 개막작으로 상영했다는 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뿌듯한 일이었죠. 제 질문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극장에 와서 봐야 되고 극장이 어려운 시기니까 이제 우리 영화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관객들에게 이번 영화를 조금 더 어필하고 극장에 좀 와주십사 부탁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 영화는 정말 현실에 붙어 있고 참 감독님스러운 그런 약간 이렇게 치를 살짝 떨게 되는 장면들도 많고 이렇게 막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 안에 왜 영화를 보고 나면 참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거는 감독님한테 뭐 너무나 뭐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진짜 제가 느껴서 한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장면 한 장면을 그 구도와 또 그 뭐 앵글 여러 가지 색감 그리고 저 뒤에 소품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또 워낙 음악에 신경을 크게 쓰시는 분이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음악과 이 그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어떤 예술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참 볼만한 것 같아요. KBS 기자님. 네. 예,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 영화가 뭐 너무 웃기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좀 잘못된 홍보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서글픈 우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또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아주 우울한 정서에서 시작이 되는 영화예요.
영화 끝나는 내내 그런 어떤 서글픔이 계속 가시지 않고 하지만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의 유머를 이 영화 곳곳에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웃어야 되나? 그리고 또 피식 웃게 되고 안쓰러운데 또 웃게 되고 계속 이런 묘한 감정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유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SBS 조정입니다. 네네. 표정을 제가 이 영화에서 한 9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을 연기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고 나의 껍데기를 먼저 만드는 거니까 표정을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다만 지금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늘 내신을 하면서 이제 그런 감정에 많이 기댔고 다만 이 영화에서 평범한 한 남자의 모습이지만 그가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또 그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저는 어떤 커다란 영화적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연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관객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또 표현해서 관객들이 감정이입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드라마에서는 너무 끊임없이 뵀던 것 같아가지고 네, 쉰 네. 틈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영화는 찾아보니까 7년 만에 박기자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오랜만에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정말 저도 7년 만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영화를 오랜만에 찍는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영화가 이렇게 없었구나라는 생각에 이번에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박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다는 건 배우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 엄마로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좀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이랑 하면서 감독님 스타일도 너무 궁금했고, 근데 찍으면서 그 감독님의 디테일한 디렉팅을 이제 경험하면서 처음에 좀 당황했으나 나중에 점점 그것에 익숙해지고 또 나중에는 오히려 즐기면서 내가 한 해석이 이렇다면 감독님께서 이제 감독님의 해석은 어떨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시간을 가지고 공들여서 한 컷 한 컷 찍다 보니까 저는 사실 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은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배우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박찬욱 감독님하고는 처음인데 이 소설에 있는 역할보다도 좀 더 많은 디테일이 추가되었고 저는 제가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그 디테일을 더하시거나 이제 연기의 그런 부분을 더하시는 데 있어서 감독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미리라는 원래 시나리오에 있는 미리의 캐릭터는 크게 어떤 성격이나 어떤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이제 미리를 조금씩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찍으면서도 이제 미리는 이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감독님은 미리가 훨씬 자연스러운 엄마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찍으면서 최대한 엄마처럼 실제 엄마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질문이 뭐였죠, 근데 하다 보니 그 디테일 상의를 많이 하셨는지 했는데 설명 다 네, 해주신 네. 것 같긴 합니다. 그 엄마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더 편하게 여쭤보면 아기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맞아요. 하는 네, 작품이고 실제로 진짜 엄마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아내가 되고 아이 엄마가 됐을 때 이 아내 역할, 엄마 역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특히나 이게 행복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가족에게 행복했던 가족에게 닥치는 어떤 비극적인 현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됐어요. 실제로 너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언젠가 감독님들이 찾아주시지 않을 때 나의 커리어는 끝이 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불안 속에서 현대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저 두 너무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 그리고 남편이 가족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실제 나라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마주하는 미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찍으면서 나를 스스로로 대입하면서 나라면 어떨까 해서 정말 이게 현실이 아닌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신 한신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듣자 하니까 베니스 가기 전에 영화 한번 보시고 네. 또 베니스 가서도 보시고 한 영화를 지금까지 한 4차례 세 번 봤어요. 세 번? 부국제에서 봤고요. 네. 네. 좀 매번 보실 때마다 좀 새롭게 다가오시는 출연을 하셨지만 네. 또 관객의 입장에서 보실 때 또 새로 발견하시는 네.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모든 배우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영화를 보면 이제 아름다운 비주얼과 또 되게 비극적이고 되게 웃긴데 슬프고 이런 감정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장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보면 이제 막 원노 캐릭터에서 막 이입이 되고 어떨 때는 또 미리 캐릭터에 이입이 되고 다 너무 이제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그래서 희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장면이 처음 볼 때 너무 웃겼는데 두 번째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누구나 다 보시면서 공감되고 그 캐릭터를 따라가는 것들이 N차 관람을 하실수록 다르다라는 것. 그게 또 감독님의 작품의 묘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KBS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뭐 배우님 말고 다른 배우님들도 다르구나 혹시 그런 게 있으셨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사가 주어졌을 때 이 대사를 어떻게 하면 나의 스타일대로 조금 독특하게 말맛을 살리면서 내추럴하게 할까 이것이 이제 제가 연기를 처음에 이제 제가 대본을 받고 캐릭터를 분석할 때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감독님을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감독님이 가볍게 리딩 해보자라고 하셔서 리딩을 하는데 한 대사 한 대사를 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진 씨, 여기서는 장어를 좀 작게 얘기해봐. 여기서는 뭐 말끝을 좀 어미를 내려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어떤 캐릭터의 이런 성격이나 뭐 말투, 이 호흡 이런 게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한 호흡들이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이제 맞춰서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익숙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오랫동안 연기를 하면서 그 정도의 디테일을 말씀해 주시는 감독님들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데뷔할 때를 제외하고 보통 감독님들이 여기서 조금 감정을 더 좀 작게 해봐, 뭐 아니면 좀 더 화를 내봐 정도의 이제 디테일이라면 감독님은 하나하나를 찝어서 얘기를 하셔서 그것이 처음에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긴장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제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막 감독님이 얘기하신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세네 개 막 이러면 이제 내가 이걸 잘 수용해야 돼. 내가 잘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좀 긴장을 하면서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감독님의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해냈어. 막 약간 이런 안심도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사의 말맛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단어이고 미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정말 한국말의 기본이 무엇인가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아나운서적인 걸 수도 있죠. 표준어는 무엇인가 막 예를 들면.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작품을 하게 될 때도 물론 옛날로 다시 돌아가긴 하겠지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17년부터 이 소설을 읽으시고 20년 넘게 특별하게 좀 이걸 꼭 영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책 처음 읽은 거는 2004년, 5년 뭐 이 무렵이었던 것 같고, 읽을 때 이제 제가 그 영화로 옮긴 다른 원작과 마찬가지로 읽는 중에 사실 다 끝까지 읽기도 전에 이것은 왠지 나와 잘 맞는다 또는 그 정도를 넘어서 내가 소설을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다는 정도의 그런 좀 어떤 일체감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그 문학적으로 위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담긴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풍자적인 뉘앙스 캐릭터들 독특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특히 제가 특히 좋아했던 부분은 만수가 주인공이 그 범죄 행동을 하나씩 수행하면서 뭔가 더 인간으로 더 자신감이 더 생기고 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한다. 그렇게 그런 자신감을 얻는다라는 것이 너무 그 아이러니컬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아이러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좀 결정적으로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조자 때 처음 뵀는데 동조자도 그렇고 이제 전에 아가씨도 그렇고 예. 원작 소설을 이제 영화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좀 그런 원작을 좀 다시 해석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원작을 고르시는 또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렇게 원작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그냥 새로 쓸 때도 있고 근데 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마다 그냥 원작도 하나의 그 얘기거리 소재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친절한 금자씨라든가 뭐 헤어질 결심이라든가 이런 처음부터 새로 쓴 각본도 그냥 백지 상태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제가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라든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저 캐릭터는 참 흥미롭다라든가 그렇게 느낀 여러 가지 소스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나오는 것처럼 원작 소설도 저는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시리즈로 만들었던 리틀 드러머걸이나 동조자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것은 특별한 시대, 특별한 지역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원작에 충실한 각색을 했지만 이 영화는 보다 더 자유롭게 그냥 글자 그대로 그 미국 사람들이 소스 머티리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으로 실제 이야기나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영화에서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이제 약간 무너지는 개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제일 좀 많이 드러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혹시 영화를 만드실 때도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미국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공개했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관객이 더 잘 받아들인다. 뭐 그러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특별한 그런 정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저는 좀 많이 웃었어요. 영화 보다가. 근데 그런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만수가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하는데 또 저는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그 법모라는 그 인물의 아내의 외도를 목격을 하고 자기가 어차피 죽일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봐 이제 그거를 막 커버를 쳐주려고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지 뭔가 외신에서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인간적인 영화다. 이제 이런 평이 있었는데 원작과 다르게 좀 이렇게 가족이라는 가치에 좀 이 주인공이 좀 더 이 가치를 두는 걸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만수의 행동 사실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데 범죄 행위인데 그것을 우리 관객은 아무래도 이 인물을 처음부터 거리를 둔 채로 쟤 왜 저러나 그런 식으로 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적어도 시작까지는 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제발 좀 재취업에 성공하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기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차츰차츰 하는 짓이 계속 그렇게 응원만 해줄 수는 없는 상태로 이제 점점 가잖아요. 그럴 때 가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병원 씨도 그 얘기를 하던데 자기가 그냥 독신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예, 그런 것처럼 가족은 이 이야기의 기본 전제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취업의 문제, 그러니까 고용 불안을 다룬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영화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복합적인 레이어를 가진 영화가 되려면 가족의 문제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고용 불안의 문제가 개인의 내면과 또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은 다 얽혀 있다. 저는 그게 이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 이병헌 배우님하고는 이제 공동 경비구역 DSA 이후로 장편 영화에서는 20년 만에 만나셨는데 딱 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머릿속에 만수는 이병헌 배우가 해야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예,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미국 영화로 만들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게 오래 전에 시작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병헌 씨를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 저는 병헌 씨하고 자주 만나니까 병헌 씨가 다음 영화 뭘 준비하느냐고 물었을 때 설명을 해주면서 이러한 얘기인데 재밌지? 그렇지만 꿈도 꾸지 마 너는. 이렇게 말해. 너는 백인도 아니고 너무 젊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병헌 씨 만날 때마다 언제 늙을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항상 얼굴이 이렇게 팽팽하고 그렇기만 하냐. 좀 제발 빨리 나이 들어서 주름도 생기고 그래야 내가 만드는 류의 그런 종류의 영화에도 어울리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자주 말했는데 드디어 이제 도끼라는 원작이 이렇게 잘 안 풀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나이가 든 이병헌 씨하고 딱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로 바꿀 때는 제일 먼저 떠올린 배우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풀렸던 이유가 바로 이병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김상입니다. 예. 그 부산 국제영화제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이제 한국 영화계가 처한 어려움 또 뭐 특히 극장 영화관이 처한 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우리 어쩔 수가 없다가 해외에서도 평을 받고 이래서 좀 국내 좀 극장 영화 하나 만들면 뭐 몇십억에서 막 100억이 넘어가고 막 이런 큰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상업적인 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 부담스럽죠, 항상. 근데 그동안의 걱정은 단지 제 이 한편에 영화가 그저 투자자의 손해를 안 주기를 바란다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거기다 더해서 이게 이제 한국 영화 관객, 영화관을 찾는 관객을 이제 돌아오시게 만들어야 하는, 그저 제가 그냥 약간의 이익을 보는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관객이 많이 와야 될 뿐만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 한국 영화를 또 보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평생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경험 처음이고요. 그래서 뭐 얼마 관객이 들어야 이제 한국 관객들이 한국 영화 볼만하다고 느끼실지, 또 보고 나서 얼마나 만족해야 될지 숫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발 좀 제가 이 어떤 이 한국 영화관에 관객이 돌아오는 일에 기여를 조금 했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원작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많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큰 틀에선 비슷하지만 디테일은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그건 뭐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크게 바꾼 것이 가족들과의 관계, 스포일러라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가족들과 만수의 관계가 이제 결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엔딩은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한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놓고 아주 비극적인 결말도 아닌, 관객이 거의 선택할 수 있는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만수의 그동안의 이 여정이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리고 원작의 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AI가 도입된 자동화 공장의 상황, 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관객의 인상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공장을 나서는 만수의 진짜 퇴장하는 그 순간의 그 이미지는 원작과는 참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